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 주소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등록된 수많은 이름 중에 만약 오늘 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달려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손가락 5개를 다 꼽기도 힘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은 성립조차 안 됐어요. 대문을 열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사촌, 동생까지 북적이는 게 당연했고 결혼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반드시 깨야 하는 메인 퀘스트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혼자 잘 사는 법에 대한 책들이 깔렸고 명절 풍경은 제사상 대신 해외여행 공항 검색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종교, 바로 정상가족이라는 신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결혼을 좀 덜하고 애를 좀 안 낳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유지해온 생존 전략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편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1인 가구 1000만 시대,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올 미래는 축복일지, 재앙일지 말이죠.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 숨겨진 1인 가구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를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35%를 넘어섰어요. 세 집 중 한 집은 밥솥에 밥을 1인분만 한다는 소리죠. 과거에 1인 가구라고 하면 대학가 자취생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독신이 기본값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등 떠밀려 혼자가 된 걸까요? 거리를 가득 채운 1인용 식탁과 소포장 과일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힙하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포장되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가 주던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찼거든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예전처럼 성격 차이나 인연을 못 만나서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를 들이댑니다. 집값, 경력 단절, 양육비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고도의 수익률 계산이 필요한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스크는 너무 크고 수익은 불확실한데 굳이 내 인생을 걸고 베팅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실체는 경제적인 결핍보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에 닿아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피로도입니다. 타인과 감정을 섞고 갈등을 조정하고 나를 희생하며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현대인은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 배속 재생처럼 인간관계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보고 싶어 하는 거죠. 싫으면 바로 차단하면 그만인 디지털 세상의 문법이 현실의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게 될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혼자일 때 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픈 부분인 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잡아먹혔는지, 왜 우리는 사랑조차 가성비를 따지게 되었는지 그 냉혹한 경제적 문턱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이 차가운 엑셀 파일 위의 숫자로 변해버린 시대. 우리는 지금 그 비극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예전 어른들은 그랬죠. 숟가락 2개만 있으면 시작하는 게 살림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소리를 했다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사랑은 더 이상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과 상대의 가치를 정교하게 맞교환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에 가까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역시나 집값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숨만 쉬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통계, 지겹도록 보셨을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결국 안정적인 주거라는 기반 위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진입장벽 자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결혼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뇌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닿지 못할 목표라면 아예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권 선언이죠.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훨씬 복잡해요. 고용 불안과 경력 단절이라는 공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통째로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밤잠 줄여가며 일궈온 전문성이 아이를 낳는 순간 증발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벌이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장의 무게는 이제 공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누군가의 인생까지 짊어진다는 건 현대판 노예 계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가성비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을 정확히 반반 나누는 것을 넘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얻게 될 정서적 편익과 경제적 리스크를 계산기로 두드려 봅니다. 이런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낭만은 설 자리를 잃어가죠.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상대방의 연봉과 부모님의 자산 규모가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된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자본의 논리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돈이 많으면 결혼을 할까요?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안정적인 전문 직군에서는 여전히 결혼율이 높게 유지돼요. 결국 결혼은 이제 모두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리스크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자산의 결합이자 지위의 세습 수단이 되는 거죠.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비호는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구조가 강요한 결과값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서 혹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서 결혼을 안 한다고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듯 구조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시스템에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판타지가 됐고 현실은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고 혼자가 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건 끝없는 소비와 마케팅이 만들어낸 가짜 풍요거든요. 혼자라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얻어낸 그 소중한 자유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방감 뒤에 몰려오는 지독한 고립감,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심리적 허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정말 당신이 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선이었는지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유라는 단어만큼 달콤한 게 또 있을까요? 주말 아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오까지 늦잠을 자는 것, 메뉴 결정권을 두고 씨름할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것, 그리고 집안일이나 명절 잔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상태. 혼자 사는 삶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분명 짜릿한 해방감입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눌렀던 수많은 의무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자유를 손에 넣었는데 왜 문득문득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심장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자유라는 이름의 아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가족이 생존을 위한 단단한 감옥이었다면 현재 1인 가구는 광활한 우주에 홀로 떠있는 우주선 같아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지만 동시에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즉시 알아채지 못하는 그 서늘한 자유 말이죠. 이 지점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는 지독한 갈증을 느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혼밥 사진에 달리는 하트 개수에 집착하고 별 의미 없는 단톡방의 메시지 알림에 안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본래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 연결의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고 가르칩니다. 감정의 소모, 갈등의 조정, 타인에게 맞춰가는 노력들을 전부 비용으로 계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 좋은 연결을 찾기 시작했어요. 깊은 관계 대신 얕고 넓은 관계, 책임이 따르는 우정 대신 필요할 때만 모이는 커뮤니티로 도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모성 관계들은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고립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 깊은 어둠을 느끼는 것처럼 연결되면 될수록 더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들게 만들 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진정한 위기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거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혼자만의 성벽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점차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방식만이 편안한 상태. 이건 성숙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쩌면 타인이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유약한 자아의 방어기제일지도 몰라요. 실제로 1인 가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독립선언 뒤에 숨겨진 생활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다는 신체적 무력감보다 더 무서운 건 나의 성취나 슬픔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대상이 없다는 정서적 마비 상태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풍경을 봐도 누군가와 함께 감탄하지 못하는 순간 그 경험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얻은 대가로 내 삶의 목격자를 잃어버린 셈이에요. 이런 고립감이 지속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고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1인 가구가 알코올이나 자극적인 콘텐츠 혹은 끝없는 쇼핑에 탐닉하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도파민을 빌려와서 옥시토신이 비어버린 자리를 메꾸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극이 끝나고 나면 더 차가운 정적이 방안을 가득 채울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답답한 대가족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고립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적정 온도의 관계, 그게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고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낡은 옷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괴리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예요. 왜 우리의 가치관은 광속으로 변하는데 법과 제도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지 그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는데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라는 커다란 기계는 여전히 80년대 테이프만 무한 반복해서 틀고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내 삶은 이미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왔는데 정부나 제도가 내미는 선택지들은 여전히 구식 카세트 테이프 같은 느낌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더냐 합니다. 왜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 우리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도 20세기의 망령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나 주거, 세제 혜택의 중심에는 아주 견고한 바위 하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바위죠. 이 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 일쑤예요.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는데 여전히 청약시장의 우선순위는 다자녀 가구에게 쏠려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는 꼬박꼬박 1인분의 몫을 다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차이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향해 애국심이 부족하다느니 이기적이라느니 하는 낡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건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틀린 소리예요. 가치관이 변해서 제도를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제도가 변해버린 가치관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결혼은 일종의 사회적 보험이었어요.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봐주고 내가 늙으면 자식이 부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보험 상품 자체가 부도 직전입니다. 배우자도 언제 남이 될지 모르고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건 이제 민폐를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됐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려금 몇 푼 쥐어주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엔진이 터진 자동차에 새 타이어 갈아 끼워줄 테니 다시 달리라고 하는 꼴이나 다름없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의하는 가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이미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성하는 취향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고 서로를 아껴도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대에 올라야 할 때 나를 가장 잘 아는 동거인 대신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먼 친척이 동의서를 써야 하는 비극.
이게 2026년을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결국 이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사와 우울증, 범죄 같은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공동체의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댐에 금이 가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균열 사이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있거든요.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제도가 인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흥미로운 실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피보다 진한 취향으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벽을 허물고 공간을 공유하며 외로움에 맞서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가족의 재정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그 발칙하고도 따뜻한 반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가족이 무너진 자리에 잡초만 무성할 줄 알았는데 그 틈새를 뚫고 아주 끈질기고도 영리한 새로운 생태계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취향은 피보다 더 가깝다고요. 억지로 맺어진 인연에 나를 맞추는 대신 내가 원하는 온도의 사람들을 직접 골라 나만의 부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하여 느슨한 연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거 공간의 반란입니다. 예전에는 집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족끼리만 사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코리빙 하우스나 공유주택들을 보세요. 각자의 방에서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누리면서도 거실과 주방이라는 공유 공간에서는 언제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택합니다. 밥은 같이 먹고 싶지만 내 방 안의 고독은 침범받기 싫은 현대인의 이중적인 욕망을 아주 절묘하게 설계한 거죠. 누군가 거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지만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이 적정한 거리감, 이게 바로 21세기형 가족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연대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과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려동물을 가족 그 이상으로 여기는 펫 패밀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됐고, 심지어는 식물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식물 집사들도 넘쳐납니다. 인간에게서 받지 못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다른 생명체로부터 얻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얼굴 모를 사람들과 매일 아침 미션을 인증하며 서로의 생존을 확인합니다. 부모님께도 말 못할 고민을 익명의 단톡방에 털어놓고 위로받는 풍경,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가족이에요. 혈연이라는 운명에 저당 잡히는 대신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친구들끼리 모여 노후를 함께 보내기 위해 공동주택을 짓거나 서로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고 내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을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는 이 발칙하고도 간절한 선언.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존의 가부장적 시스템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방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면서 누군가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 느슨한 관계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명절마다 싸우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혈연 가족이 과연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이 적당한 타인들이야말로 과부하가 걸린 현대인의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안전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바뀌고 있고 사랑과 연대의 방식이 재정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대안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라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고독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마지막 챕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라서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혼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행복을 연기하며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붕괴되는 가족의 신화부터 경제적 문턱,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의 안녕과 행복이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립이 때로는 나를 가장 날카롭게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 질환이 실은 지독한 소외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결국 미래의 공동체는 과거처럼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우리를 우주미하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연결의 스위치를 내가 쥐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타인의 온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고 또 언제든 나만의 요새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권리. 그런 유연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개인의 성숙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사를 걱정하지 않는 진정한 1인 가구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10년 뒤, 20년 뒤에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나요? 혹은 지금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느슨한 연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답이 없는 시대이기에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존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주변에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면 괴롭지만 함께 고민하면 그건 철학이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밤 당신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느슨한 부족을 찾아 나서는 작은 모험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모험의 끝에서 여러분이 찾게 될 건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가장 온전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롭지 않은 자유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돌아올게요.